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한배 부부가 한국에 정착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호치민에서 제가 기숙사 관련해서 일을 좀 보고 있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배 부부 얘기를 한번 올렸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자 저에게 서류 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님들이 몇 분이 연락을 하셔서 현재 결혼 비자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정착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오면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게 하이코리아에 등록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 수순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의료보험도 등록하시고 조기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서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비자를 2년짜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거와 별개로 또 신부들이 해야 될 게 치과 치료, 그 다음에 산부인과 검진, 그 다음에 내과, 특히 순환기계 이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셔서 각종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받으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하이코리아나 보건소 관련 사이트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결혼 생활이 되려면 이 아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에 오면 간혹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업체 결혼 하시거나 그러면 이 전통결혼 비용을 업체에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신부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우습게 듣지 마세요.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와이프가 집을 나가거나 도망을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베트남에서 몇천만 동 빚지면 한 달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이 베트남 사채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도 한 2천만 동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근데 한 달 이자가 200만 동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치면서 한 번만 더 돈 빌리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동 돈 주면서 가서 갚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아파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제 와이프만 빌린 것도 아니고 동생도 2천만 동 빌리고 오빠도 1,000만 동 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베트남 와이프들이 비교적 가족애가 끈끈하다 보니까 이 처갓집의 어려움을 결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특히나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빚이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처갓집이 빚을 졌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보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로 보통 국제결혼하면 신부 생활비나 용돈 개념으로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 3, 40만원, 4, 50만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생활에 맞게끔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부분에서 와이프 용돈 정도 주고 뭐 생활에 관계된 부분은 뭐 카드나 아니면 내가 다 사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신부 입장에서 재미없어요.
왜? 베트남 여자도 돈 쓰는 재미 알아요. 솔직히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돈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런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분은 용돈 50만원과 10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준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신랑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베트남 여자들은 현금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적더라도 현금을 줘라. 용돈 50만원과 1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 100만원을 주고 생활에 필요한 걸 해결하고 일부 부분은 네 용돈으로 써라. 그게 사실은 더 나아요. 조금 덜 주더라도 본인이 돈을 쓸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러프하게 잡아줘서 생각하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배려? 이게 사실은 배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한 50만원 정도 모자라요. 그러면 낮에 잠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참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여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어나서 자라기를 신용카드나 통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현금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으로 뽑아다 주고 쓰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을 개설해주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생활이 익숙해지면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과 용돈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줘서 그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5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첫 번째가 아내에 대한 경제적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베트남의 문화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경제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부부생활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에 다른 의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한국에서 정착을 할 때 오자마자 일을 해버리면 그 배우자는 영원한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아내가 오면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적응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처음에 배우자가 한국에 오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단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빨간펜 학습지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컴퓨터로 한메타자 연습하는 거, 그거 한국어 되게 빨리 늡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차피 도망갈 여자는 알아서 도망가고 살 여자는 알아서 살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본인이 경험하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이더라도 다문화센터를 다니는 것을 추천을 해요. 거기에 보면 괜찮은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 그 다음에 운전면허,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익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비교적 저는 다문화센터를 다니는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면에 박식하면 아내를 직접 케어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보면 한국 남자들 내가 직장에 다니면 하루 종일 아내는 뭐하냐 이런 걱정 하시는데 이런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대학교에 문의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가면 뭐 한국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아니면 운전면허를 배운다든지 다문화센터를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하루 서너 시간 그냥 가요. 그럼 뭐 나갈 때 준비하는데 한두 시간 그리고 그런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 한 서너 시간 배우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집 치우고 뭐하고 그러면 남편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아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결혼하시면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예요. 아내도 한국에 오면 결혼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바빠요. 아니면 남편한테 뭐 낮에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식당 알바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고 또 요즘에는 베트남 여자 뭐 식당에서 쓰는 게 흔한 그런 한국 사회다 보니까 이런 데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한 달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벌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들 보통 아침에 한 7시나 8시쯤 나가서 저녁에 한 17시에 퇴근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내가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성격이나 그 다음에 성실한지 집안 환경도 보고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보다 직장생활 몇 년씩 해보고 또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여자. 사실은 이런 여자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해요. 저는 이 부분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소개를 해왔고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확실하게 신랑들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경제적 지원과 경제적 배려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베트남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과 배려를 현명하고 영리하게 할 줄 아셔야 좋은 결혼 생활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